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28일 무보급 자망, 400m 운용 심도, 일본과 독일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든 그 조건을 단 하나의 나라가 해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철학이 현실을 바꾼 순간,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진실이 공개됩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하는 전화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3시.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수화기를 들자 급박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몸은 이미 침대를 벗어나 옷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손가락은 셔츠 단추를 채우며 떨리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차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100m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전투 모드로 바뀌어 있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교차했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10여 대의 차량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네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황실의 긴장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죠.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붉은 점을 보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극 제도 근처를 느리게 이동하는 그 점은 마치 우리의 약점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참모의 입에서 나온 연구사급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네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보유한 잠수함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비 중인 배, 훈련에 투입된 배, 다른 임무에 묶인 배들을 제외하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텅 비어 있더군요. 빅토리아급의 노후화된 시스템이 이 순간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무력감과 마주하고 있었죠. 결빙 데이터와 조류 정보가 화면에 추가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암담해졌습니다. 장관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내린 결론은 명확했고, 그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네요. 회의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들, 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교 라인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더군요. 제가 노트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한 요구사항들을 보며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일이라는 숫자를 쓸 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죠. 무보급 수중 작전, 400m 심도, 저소음 유지, 10명 내외의 자동화된 운용이라는 조건들이 종이 위에 늘어섰습니다. 분석팀이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는데 장기 체류가 승조원과 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네요. 자동화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회의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외교 담당자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언급했지만 장관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것을 끊었죠. 성능이 최우선이고 외교는 그 다음이라는 기준이 세워지자 모두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국가들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언론이 예상한 대로 독일과 일본의 이강 구도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여백에 남긴 물음표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28일과 400m라는 숫자 조합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누가 진정한 해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제안서가 도착할 때마다 기술팀과 함께 면밀히 검토했지만 대부분 우리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했네요. 스웨덴의 스털링 엔진은 훌륭했지만 장기 운용에는 한계가 있었고 프랑스의 기술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후보군에 포함되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며칠 뒤 도착한 한국의 제안서를 펼쳐본 순간 제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치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사항과 맞아떨어져서 처음에는 오타가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 측의 공식 철수 통보가 도착한 아침,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기 수중 체류 요구사항이 현재 기술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들의 솔직한 인정은 오히려 우리 기준의 높이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철수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느낀 것은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약속보다 정직한 후퇴를 선택했고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주더군요.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의존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와 북극 환경에서의 운용 리스크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더욱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네요. 저 역시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기술팀 직원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상세 제안서가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보여준 수치들은 충격적이었죠. 28일 연속 수중 작전, 400m 운용, 심도 48명으로 운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2번, 3번 읽어도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계속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타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본 문서를 다시 요청했지만 모든 것이 정확했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대 포장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접근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제안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저는 책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기존의 상식과 새로운 가능성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 해군의 잠수함 개발 역사를 공부했네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에게 한국 팀과의 미팅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타와 공항에 도착한 한국 팀은 예상보다 소규모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팀 대신 실무 엔지니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선 그들의 표정에는 과장된 자신감 대신 차분한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자마자 저는 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네요. KS 이름과 함께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의 사진이 나타났고 이미 한국 해군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료전지 AIP 시스템과 메탄올 리포머의 결합, 그리고 정교한 방열 체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제가 수소 저장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들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 현장에서 생산한다는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전력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는 개념이 28일이라는 장기 작전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기술적 설명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설계의 중심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있었죠. 생활 공간의 배치, 소음 차단 설계, 교대 근무를 위한 동선, 자동 진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승조원의 장기 작전 수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팀의 엔지니어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네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제어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팀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에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했죠. 때로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네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실물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전하자 한국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안서의 내용이 현실과 일치할지, 혹시 우리가 놓친 함정은 없을지 걱정도 되었죠.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풍경들이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산업단지의 규모와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조선소 게이트를 통과할 때부터 보안 절차가 철저했고 모든 동선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선체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용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이름이 선체에 새겨진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김 부장이라고 소개한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함정에 올랐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해치를 통과하며 예상했던 특유의 기름 냄새와 진동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내부의 공기가 예상외로 깨끗하고 신선했죠. 통로를 지나며 벽면을 만져보니 특수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발걸음 소리조차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AIP9에게 도착했을 때 연료전지 스택이 조용히 작동하는 모습이 신기했네요. 냉각 시스템과 진동 억제 장치들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귀로 오는 거의 소리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계기판의 수치들을 확인하니 실제로 소음 수준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죠.
승조원 거주 구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곳이 잠수함 내부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휴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네요. 전투정보실 통합 디스플레이는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기록장에 적은 메모가 점점 늘어났고 8일 작전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함장이 제안한 24시간 체험 항해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을 끄고 오직 AIP만으로 운용하겠다는 그의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자막 명령이 떨어지고 함정이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도계가 100m를 가리킬 때까지도 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네요. 바다가 우리를 감싸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도 바다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나 화면을 보니 우리 함정의 소음이 주변 해양 소음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습도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고 긴장감보다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모습이었네요. 자동화 시스템이 교대 근무와 휴식 시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이 함정의 매력에 빠져 있었죠. 24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제 노트는 긍정적인 관찰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비의 성능도 훌륭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운용 환경이었죠. 승조원들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상 명령이 떨어지고 함정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햇빛이 눈부시게 느껴졌네요. 24시간 동안의 경험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함장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사항 충족이라는 단순한 문장 너머에 제가 본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네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의 혁신이었습니다. 오타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본부로 복귀한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은 결론은 명확했죠. 예상대로 첫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네요. 장관님이 저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북극이 요구하는 28일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이라고 말이죠. 예산 담당자들은 후속 지원과 부품 공급에 대해 걱정했고 외교 라인에서는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제시한 기술 이전 범위와 교육 프로그램, 현지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네요. 그날 회의는 드물게도 성능이 모든 논의를 이끌어가는 회의였습니다. 결국 내려진 결론은 공정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죠. 성능과 정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북극의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정보 보고서는 우리의 결정을 재촉했죠. 한국 측이 제공한 추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제안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비 체계부터 예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육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네요. 동맹국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외교팀의 고민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본질은 결국 능력이라는 장관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극에서 28일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그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을 느꼈네요. 비교 평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각국의 동일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독일팀이 먼저 도착했고 그들의 잠수함은 예상대로 정밀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지만 스털링 엔진의 작동음이 미세하게 패턴을 만들어냈죠. 처음 몇 시간은 문제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복적인 소리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잔량 그래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 곡선을 그렸네요. 승조원들의 교대가 빈번해지면서 함내 분위기가 조금씩 어수선해졌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은 공간이 넓고 쾌적했지만 복잡한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작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재시작이 2번 있었고 그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훌륭했지만 장시간 연속 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제 평가서에는 장점과 한계를 공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 잠수함의 차례가 다가왔죠. 한국 잠수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숙함이 인상적이었죠. 소음이 없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정적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네요. 생활 환경이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춰주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시스템이 처음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죠. 승조원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있었고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대 근무가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휴식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었네요. 비교 평가가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평가서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가가 끝난 후 한국팀이 추가로 제시한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2시간 실전 승선 체험을 제공하고 성능이 미달할 경우 계약 파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과장이나 허세가 아닌지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진지했네요. 설계 도면과 운용 매뉴얼의 완전 공개, 검증, 데이터 제공, 엔지니어 파견 교육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과 정비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도 현실적이었죠. 장관님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라고 말이죠. 보여주고, 열어주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수함 승조원이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네요. 믿을 수 있는 체계 위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었죠.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동맹이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공유였고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이었네요. 우리 팀은 최종 회의에서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열릴 그 회의가 우리 해군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준비 자료를 정리하며 느낀 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였네요.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확신을 더해갔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죠. 이제 남은 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뿐이었습니다. 최종 회의가 열린 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각 부처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처가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어졌네요. 예산 담당자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언급했고 외교 라인에서는 국제 관계의 파장을 고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속 진심을 전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8일 동안 북극 바다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것을 증명한 파트너는 단 하나뿐이라고 말입니다. 후속 지원과 기술 이전에 대한 재확인이 이어졌지만 한국 측 제안서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었네요. 외교팀의 마지막 우려에 장관님이 내린 답은 명쾌했습니다. 안보의 기준은 성능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고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네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긴장감이 안도감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변해갔죠.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단어 하나를 지웠네요. 관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눈 대화는 희망적이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네요. 인도식이 열린 날 항구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함정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승조원들의 표정이었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환 훈련이 시작되었고 예상보다 적응이 빨랐네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학습 곡선이 완만했습니다. 28일 연속 훈련 일정표가 발표되었을 때 평소라면 한숨이 나왔겠지만 이번은 달랐죠. 교대와 휴식, 정비 루틴이 설계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피로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집중력은 오래 유지되었네요. 손아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요원이 제게 속삭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용해서 오히려 덜 불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북극 해도 위에 우리의 작전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죠. 새로운 잠수함은 단순히 장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전술 자체를 혁신시켰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었네요. 자신감 있는 승조원들의 모습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숙련도는 높아졌고 시스템과 인간의 조화는 완벽해졌죠. 첫 실전 배치를 앞둔 브리핑에서 함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고 북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네요. 제 기록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전술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바꾼다고 말이죠. 부산을 다시 찾은 것은 계약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죠. 안에는 오래된 USB가 하나 들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KSSIII 개발 초기의 작세 사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타는 배니까요.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네요. 기술 개발의 동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죠.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 잠수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네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미래였다고 적었죠. 언론은 초강대국들이 탈락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작은 나라가 가진 기술과 철학이 거대한 바다의 규칙을 바꾼 순간이었네요. US 서랍 첫 번째 칸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꺼내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진정한 혁명은 요란한 팡파레가 아니라 조용한 변화로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네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다가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무대가 되었죠.